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항에 말랑쫀득햄님 공룡 안녕하세요. 화석이 조은현입니다. 있어서 그 공룡 화석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발견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음. 지질학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질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어 이 화석화 과정이랑 다이아몬드가 과연 연관이 있나, 이런 음음. 사례가 있나라는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다이아몬드의 원재료가 되는 원 원석 혹은 화석을 아십니까? 실제로 다이아몬드는 화석에서 만들어지긴 해요. 오. 근데 주로 식물 화석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인산이 들어가 있는 혹은 광물이 치환될 수 있는 음음. 그런 동물의 뼈 조직, 그런 화석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완전히 탄소만을 순수하게 가지고 음음음음. 있는 식물 화석에서만 이제 흑연이 되고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될 잠재력이 있어요. 그렇죠.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취향 차이. 첫 번째 의문점은요. 다이아몬드는 어떤 곳에서 만들어질까? 두 번째는 공룡 화석은 어떤 방식으로 보존이 될까? 음음. 그리고 세 번째는 포항은 지질학적으로 어떤 곳인가? 이런 세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제가 이걸 PPT를 순서를 바꿔 놓고 약간 찐바가 있어서 공룡체 화석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 보존될까를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렛츠 고. 괜찮겠죠? 킹짱용. 킹짱룡. 네, 그렇습니다. 공룡체 화석, 제가 아주 명확하게 공룡체 화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발자국 화석, 뭐 공룡 똥 화석, 공룡이 먹었던 돌 화석, 그리고 그런 거 하나도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공룡의 몸체만 음음. 다뤄볼 거예요. 완전 보존입니다. 우리가 호박에 갇힌 모기를 생각하면 좋은데, 근데 공룡이 너무 커다랗고 큰 생물이니까 호박에 갇히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룡이 미이라가 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오. 미이라가 된 사례가 뭐냐면 마이아사우라 혹은 이제 오리 주둥이룡이라고 해서 주둥이가 오리처럼 생겼던 조반류에 해당하는 공룡이 이제 미이라처럼 거의 온전히 보존된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았을 때 '아, 공룡이 온전히 보존될 수도 있구나.' 이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럼 넘어가 보고, 몰드 아케스트라고 해서 공룡 화석이 있던 자리에 음음. 다른 암석이 치환되어서 그 마치 줄무를 뜨듯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음. 재결정 작용이라는데 공룡에서 제가 사례를 찾지를 못했어요. 어 원래 가지고 있던, 보통 주로 암모나이트에서 생성되는데 이건 암몰라이트라고 불러요. 네네. 암몰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어 이런 특별한 폐각을 가진, 그러니까 칼사이트 성분을 가진 폐각 두 종류나 혹은 우리가 아는 조개류들, 이메페류 뭐 그런 애들만 일어납니다. 공룡에선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쁜 석회암이었던 부분들이 오팔이 되어서 이제 재결정이 되어 아름답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싶어 하는 화석이라서 굳이 이어 넣었습니다. 굉장히 고가일 것 같긴 하네요. 네. 탄화작용입니다. 음음. 공룡도 탄화가 되기는 해요. 지금 새까맣게 뼈가 변한 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공룡도 이제 탄화작용이 일어나서 자기 색깔이 아닌 어 뼈에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혈액이 지나갔던 공간이거나 아니면 임의로 비어 있는, 그러니까 가벼워지려고 비어 있는 공간들도 있는데 그런 공간들에 이제 탄소들이 들어가면서 탄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음. 이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화석이 무거워지면서, 그리고
탄소 함량도 높아지면서 좀 유의미한 화석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오호.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얘가 다이아몬드 될 수 있냐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냐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이아몬드는 어떤 곳에서 발견될까 하는데 이건 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킴벌라이트라고 불리는 킴벌라이트 광산에서 발견이 됩니다. 음흠. 네. 킴벌라이트 광산이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볼 거는 밑에 있는 이 선들입니다. 이 음. 선들을 기준으로 위쪽은 흑연이 만들어지고요. 아래쪽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음. 지각 깊숙이 아주 깊은 공간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킴벌라이트라는 마그마는 아주 아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도 끌어당겨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암석. 음. 그래서 뭐 킴벌라이트가 있다고 해서 꼭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킴벌라이트가 다이아몬드를 끌고 온다까지는 알겠는데 실제 광산은 어떻게 생겼냐를 물으면 뭐 되게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어. 그리고 킴벌라이트라고 부르는 여기 깔때기 기둥에 작은 파편들 보이죠? 네네. 저게 다 다이아몬드들입니다. 음. 예, 이게 그래서 어쩐 마그마에서 용암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이게 딸려 올라오는 거군요, 이게. 네,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 젤리 같은 거 뜯었을 때 젤리의 겉부분에 이제 흙이 묻으면 흙이 딸려서 젤리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주 소량만 이제 그 킴벌라이트 마그마에 같이 딸려서 쭉 하고 들어가는 경우에 이런 다이아몬드 광산이 만들어지고요. 음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지구에 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 할 수 있긴 한데 흔하긴 하지만 지표에서 잘 발견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음. 올라오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이런 식으로 그쵸. 킴벌라이트 어. 암석에 떡하니 끼워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되게 사진이 명확하게 나와서 제가 들고 비싸겠다. 왔습니다. 진짜 예쁘죠. 예. 이제 포항이 지질학적으로 어떤 곳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음음. 우리 아까 공룡의 탄화가 되어서 뭐 다이아몬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다. 뭐 혹은 완전히 불가능의 영역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공룡도 탄화 작용이 일어나는 음음음. 동물 중에 하나니까. 그런 환경이 과연 포항에 조성되어 있을까라는 음음. 질문을 한다면 이제 포항의 지질도를 보면 됩니다. 지질도가 음. 뭐냐면 이 포항에 어떤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 표현한 지도입니다. 어호. 이거는 근데 너무 옛날 자료라서 아마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자료로 바꿔서 들고 왔습니다. 오호. 상당히 그림이 깔끔해졌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포항 여기는 영일만에서 발견되는 지질을 특히 확대해서 올린 건데 여기를 보시면 오른쪽에 연대표를 같이 볼 건데요. 연대표를 뭐 일일이 다 볼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기억할 거는 신생대라는 지점입니다. 음음음음. 포항에 발견되는 모든 암석은 신생대 이후의 암석들밖에 없어요. 음음. 그럼 이제 다음 문제가 생기죠. 포항에 있는 암석들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신생대 중에서도 마이오세 이후에 발견되는 암석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룡이 언제 살았는지를 알고 있죠. 그렇죠. 공룡은 바로 중생대에 그렇죠. 살았습니다. 시간적으로 그 포항에 공룡 화석이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음음. 그래서 저게 다이아몬드일 수는 있겠으나 차마 공룡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음.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다이아몬드인 거를 증명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판매하는 게 뭐 굳이 포항에서
공룡 다이아몬드다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 없고 음음. 그냥 포항 다이아몬드 내지는 한국 다이아몬드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증명하는 쉬운 4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유성 검사, 경도 검사, X 선풍광, 산화 실험 이 4 가지 실험만 통과하면 됩니다. 음음. 다른 실험 필요 없어요. 뭐 경도 검사를 한다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커팅 방식을 확인한다 이런 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4 가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음음. 결론을 쪼끔 내리자면 공룡 화석은 일단 다이아몬드가 되기 어려워요. 음음. 그리고 두 번째는 포항은 마이오스 이후 지층이라서 공룡 화석이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음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게 다이아몬드인 거를 증명하고 싶으면 음. 4 가지 방법을 모두 증명하시라고 얘기하고 음음. 싶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자연물을 채집해도 될까? 였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그 인제 시골 어르신들이 대충 쑥 뜯어다가 파는 거 일일이 다 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막 어느 정도의 그 소위 속된 말로 유도리라고 하죠. 그런 음. 것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 광산 네 그러니까 광물에 관한 거잖아요. 이게 엄밀히 네. 말해서 금강석은 광업법상 광물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업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 하면 이 광업법상 채굴권이 없이는 채굴권이랑 잠시만요. 이게 항상 인제는 거의 다룰 일이 없는 법이다 보니까 또 이게 헷갈리는데 채굴권이랑 하나가 자 탐사권과 채굴권을 합쳐서 광업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사권이라는 건 뭐냐면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 구역에서 그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채굴권이라는 거는 그런 광물을 말 그대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채굴권의 설정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해요. 이게 이제 광업법 4 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기고 이거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게 금강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쵸.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걸 다이아몬드라고 주장하려면 사실은 이 광업법상 광업 그 광업권을 설정을 하고 채굴권을 설정을 하고 채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은 인제 광업법 101 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참고로 굉장히 독특한 게 요게 징역이랑 벌금 중에 보통은 하나씩만 부과가 되거든요. 징역이면 징역이고 벌금이면 벌금이지 그 둘 다를 병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음. 근데 놀랍게도 요 조항은 요거를 어길 경우에는 둘 다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징역 1 년에다가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징역 1 년과 1,000만 원. 꽤나 중죄 같네요. 가벼운 죄는 아니죠. 예. 가벼운 죄는 아닌데 뭐 그렇다고 막 아주 큰 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자연물을 채집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이거는 어쨌든 광물을 채굴하는 거기 때문에 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광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본인 진짜로 이게 금강석이라고 주장할 거라면. 예. 그래서 채굴권 설정 없이 이거를 그냥 바닷가에서 주워다가 파는 거 바닷가에서 줍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네 그 사금 채취라고 이제 네네. 개인이 직접
그 다라이 같은 거 들고 금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알죠? 예. 그것도 사금도 광어법에 해당이 되나요? 걔는 몇 그램 안 되는데.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광어법 제가 조항을 1조 조항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1조 조항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금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뭐 아무튼 금광 보크 사이트, 마그넷 사이트, 금강산, 석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석유도 포함이 돼요 이미.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보는 것이 뭐 이런 것들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무조건 사강 이것도 채광이라고 봐야겠죠 기본적으로는. 음. 근데 사실 사금은 그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거 그램 진짜 몇 그램 안 나와 가지고. 예예. 진짜 의미 없는 수준이라. 하지만 금을 조으니까 재밌긴 하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인제 어디서 가공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보니. 네 그리고 화석의 매장 문화재에 해당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화석은 매장 문화재에 해당하는가?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연유산에 해당하는가. 두 번째는 문화유산에 해당하는가. 아 두 개가 달라요? 그냥 달라요. 국가유산청에서 다루고 예 있으니까. 국가유산청에서 다 다루고는 있는데 그 법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화석이 해당할 수 있는 거는 인제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상 음 천연기념물이나 국가명승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화석에 관한 내용을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보아야 하는가? 자 명확하게 화석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여기에 자 지표, 지중, 수중 등에 생성 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 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오 또 요런 게 법률에 있습니다.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적혀 있으니까 되게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음 아까 여기 몇 조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발견 신고가 되잖아요. 발견 신고가 될 경우에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 지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신고를 해야 돼요. 국가유산청장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유산에도 소속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자 문화유산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문화유산이란 여기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다 옮겨졌어요 이게. 한번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문화유산에 이게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음. 근데 여기 좀 세부적으로 가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이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발견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17 조를 위반한 경우에 그러니까 발견하고 신고 안 하고 은닉, 처분, 현상 변경 한 자는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이건 좀 않습니다. 약하네요. 아 이 3년 이하면은 꽤 센 편이에요. 예. 보석 감정은 어떤 경우에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자, 요게 관련 제가 법규를 찾아봤는데 관련 법규가 있지는 않고요. 자, 일단 요거까지를 좀 지워 놓고 관련 법규가 있진 않고 그 국가에서 부여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보석감정사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등에 의해서 인제 인정되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없고 그 정당성은 이 보석감정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발급한 자격증만이 그러니까 정당한 음. 예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음. 다만 인제 이거를 그러면은 허위로 작성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네. 사문서 위조가 될 거고 그거를 만약에 가지고 이게 보석이 실제 보석이 아닌데 그거를 갖다 팔았다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을 할 겁니다. 네. 그 외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기는 해요. 그래서 보석 감정서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보석 감정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발급한 감정서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유치 편취를 위한 부당이득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그거예요. 투자 사기의 요건. 이거는 간단합니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돌려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 것처럼 사람을 속여서 투자금을 받는다. 투자 사기예요. 참 쉽죠? 그러면 따서 갚으면은 투자 사기가 안 되네요? 아니에요. 그게 이 사기라는 거는 법리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갚았든 안 갚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행위 당시에 행위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재산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음. 이후에 뭐 사정이 변경되거나 해서 이거를 갚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례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못 갚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되게 사실 법리 자체는 쉬워요. 그 외에도 인제 뭐 유사수신행위라고 해서 요즘 좀 핫한 코인 같은 것들은 뭐 유산수신행위라고 따로 처벌받는 게 있긴 한데 여기에는 이제 해당하진 않을 거니까. 아무튼 예. 요거는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피해를 받지 않은 제3자가 사기꾼을 고발해도 될까? 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하는 거고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어 제3자가 고발할 수 없는 죄는 딱 하나예요. 친고죄. 피해를 받지 않은 제3자라도 사기꾼을 당연히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게 뭔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피해를 낳고 있는 범죄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발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 좀 재밌게 끝을 내자면 포항 공룡 다이아몬드는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